네, 시청자 여러분,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권성동 사무총장 또 김재원 최고위원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찾았지만 긍정적인 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모두 사퇴, 물러났습니다. 내일 정도로 예정된 쇄신 선대위에 이재명 후보의 권한을 더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오늘 국민들께 사죄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상황실의 상황단장을 맡고 있죠. 손금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수석 대변인입니다. 허인하 의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썰기는 어떤 내용을 썰어볼 건가요? 네,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도 전두환 씨 조문을 가려다가 결국 가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위드 코로나 4주차가 됐습니다. 수치들도 어마무시하게 나오고 있고 10대 위중증 환자 영유아 사망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 위드 코로나 이대로 괜찮은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선대위 상황실에서 상황단장입니다. 손금주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죠. 허은하 의원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민주당에서는 보통 이소영 대변인이 나왔었는데, 예, 오늘 이재명 후보를 따라서 가는 일정에서 상황실을 맡고 있는 상황단장 손금주 전 의원이 또 자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상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잘하시죠. 그리고 네. 네. 너무 대신 나왔습니다. 토론, 아주 날선 토론도 있지만 이제 네. 토크로 의견들을 가볍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는 용서받지 못한 자입니다. 대략 누구를 얘기하는지 다들 아실 텐데요.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 빈소가 차려진 게 오늘로 이틀째죠. 정치권 인사들의 모습을 좀처럼은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일부 여야 당대표들이 조문할 계획이 있다라고 처음은 얘기를 했지만 처음엔 이제 그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조문하지 않겠다라고 했었고요. 오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에 또 이재호 고문 정도가 찾았고 양당 대표도 이제 조문이 없다고 선을 그었었죠. 지금 조문하는 모습을 보는데 조화가 많이 왔어요.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지금 오른쪽 하단에서 이제 지나갔는데 전직 전 대통령 박근혜라고 해서 조화가 배달이 돼서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조화를 보냈나 했는데 가짜 조화고 누가 보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박근혜 씨 측의 유영아 변호인이 오후에 따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좀 많이 서 있는 모습이 앞서 보였었는데 빈소에 너무 사람이 없다라는 뉴스가 나오자 일부 극우단체 회원들이 줄 서서 조문하게 됐다는 모습입니다. 오늘 반기문 전 유엔 지금 모습인데요. 예, 저렇게 줄지어서 있었는데 빈소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자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그 뒤에 좀 사람들이 많이 찾았다고 하고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전에 다녀갔는데 잠깐 그 얘기를 조문의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민주항쟁 희생자들에 대한 그 사과라든지 이런 거를 할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과가 많은데 이러한 과는 역사가 두고두고만이 평가를 하고 이러한 일이 이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예를 들었습니다. 과는 역사에 평가할 거고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따로 공식 논평이 없었습니다. 허은하 의원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원내든 또 당 대표와도 상의를 했을 때 논평을 내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잘못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과사를 얘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공과를 아예 평가할 수 없는 그 사례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희는 좀 하고 있고 이건 학술적인 영역에 좀 남겨둬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후의 역사가 평가해야 되는. 근데 정치의 영역에 있는 사건인데 그걸 학술의 영역으로 남긴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작년 올해 김종인 전 대표가 2번이나 그 묘역에 가서 무릎 예. 꿇고 사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또 가서 이제 사과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런 전두환 씨의 사망과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저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는 정치적 평가가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치를 한 적이 없고 통치만 했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 평가를 했고 예. 당대표실에도 저희 최고위 하는 그 실에도 전 대통령의 사진만 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정도로 예.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으나 국민의힘의 어떤 논평 방향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모욕 가서 이렇게 무릎도 꿇으시고 사과하셨을 때 역사적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라고 예.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 오셨고 저희 국민의힘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픔이 치유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은 저희 당내에서는 대표는 조화는 보냈고 조문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문을 하실 분들은 가셔도 좋다라는 그 자율성을 맡겼고 내일 김종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아마 조문을 가실 것으로 김종인 전 보입니다. 비대위원장이요. 예. 그러니까 당 공식적인 입장은 메시지를 못 내는 것이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못 낸다, 안 낸다, 안 내게 안 그러니까 내는 국민들이 게 그 맞겠죠.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한 정치라는 게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중요한 그 사건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기존에 그렇게 보여왔던 사과의 자세가 진정성이 있다면 이번에도 명확한 메시지를 좀 밝혀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메시지가 뭐 그런 거 말씀이신 거죠? 뭐 이렇게 뭐 사죄를 안 한 부분 그렇죠. 또는 그런 부분이 저희는 사죄를 계속 했었죠. 아니죠. 전두환 씨가 그런 사과 없이 떠난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생전에 5.18 민주화 운동에 참석하신 그러니까 그 피해자과 유족에게 예. 사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옳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인데 그분에 대한 평가를 지금 오늘 내일 해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송금조는 이제 그렇죠. 제가 사실 5.18 당시에 강주에서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저희 부모, 또 저, 그리고 동생들이 어쩌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단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사실은 전두환 씨가 어떤 이유에서건 조금이라도 사과를 하고 갔다면 남겨진 사람들의 상처를 좀 치유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못 내시는지가 안타까운 겁니다. 저희는 아마 아시겠지만 저만 해도 개인적으로 5번 정도 광주를 갔었고 예. 또 5.18 묘역도 5번 정도 갔습니다. 아니, 가서 저는 허은하 그 대변인께서 저희 당연히 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겁니다. 입장에 예.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당의 입장이 중요한 거죠. 당의 메시지가 국민들한테 중요한 건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 5.18과 자꾸 뭔가 엮으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다, 저는 조금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전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진상규명에 대해서 협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은 지속적으로 내왔습니다. 근데 시기가 지금 고인이 된 마당에 이때 딱 그럴 과를 그래서 꼭 집어서 지적할 필요가 어떠한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문제는 내야 말씀이시죠? 될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정치적인 평가나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 시점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른바 상중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 네.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입장을 밝힌 청와대는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제 청와대가 입장을 냈고요. 다만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던 점에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장 이런 얘기가 뭐 검토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가 처반했지만 전혀 그런 데는 검토가 없고 추모 메시지도 없고 장례 절차나 이런 데는 일체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추모라는 의미가 사전적으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추모 메시지를 전두환 씨에 대해서 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예. 다만 그 가족들에 대해서 그 위로를 하는 부분은 있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의 조치가 적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가장이나 장례 절차에 관련해서는 정부의 결정에 맡기고 저희는 관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사실 뭐 어떻게 보면 해프닝인데요. 이게 뭐 빈소에 이런 해프닝이 있는 게 적절한가라는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전에 뉴스를 봤을 때 박근혜 씨의 조화가 빈소에 도착을 했다. 그래서 수감이 됐는데 뭐 대리인을 통해서 조화를 보냈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조화를 보내는데 전 대통령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조화가 갔는데 박근혜 씨의 이제 변호인을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조화를 보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따로 박근혜 씨의 조화는 오후 5시쯤에 보낸다라고 당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참 드문 일인데 누군가 뭐 그냥 뭐 이름을 빌려서 조화를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희화되거나 예.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발언을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하긴 그렇습니다. 예. 뭐 어쨌든 누군가는 뭐 조이의 뜻을 보내려고 뭐 장난을 치려고 했던 건 아닐 것이고 누구 조이의 뜻을 보내려고 했을 때 그냥 이름을 빌려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허은하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네, 뭐 청와대도 유족의 그렇고,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JTBC가 뉴스룸을 통해서 보도했는데 사자 명예훼손 혐의 재판 중에 당시 전두환 씨 측에서 수면제를 먹도록 해서 재판 과정에서 수면제를 먹고 그래서 뭐 꾸벅꾸벅 존다라는 당시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수면제 때문이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저희 뉴스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저 도대체 이 법정에 왜 수면제를 먹여가면서까지 거기에 그렇게 임해야 되는 것인가? 예. 재판에 임하는 본인이나 그 측근들 너무나 비윤리적이고 무책임하고 정말 비열한 그런 모습들 때문에 저희 광주 시민들은 정말 이중 삼중으로 계속해서 아파하고 분노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관련 내용은 민정기 전 민서관이 이달 초에 JTBC 취재 진행한 말이고 방금 저희가 들려드렸던 조영대 신부의 목소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진실규명을 위한 재판, 법정에서 혹시 다른 말을 할까봐 수면제를 먹고 측근이 졸게 만들었다라는 것. 송금주 전 의원은 이제 또 판사 출신이지 네. 않습니까?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재판 방해 또는 법정 모독에 가까운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전두환 씨 본인이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 재판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면제를 먹이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 사과를 안 하고 떠나게끔 만든 그런 과정을 보면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아픔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안 하시는구나. 예.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로 밝혀졌다면 예. 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일단 민정기 전 비서관의 얘기를 저희가 비서관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사실 뭐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었고요. 자, 전두환 씨 얘기는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음 주제는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에 계속되는 갈등인데 먼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찬 회동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있으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그 관련 갈등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얘기들을 강정 아나운서가 정리했습니다. 요즘 대선 후보만큼이나 주목받는 한 사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합류를 두고 윤석열 후보 측과의 밀당은 오늘도 조금 전까지도 이어졌습니다. 그거는 이미 최고위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번복할 방법은 없고, 예, 그런 상태에서 예, 총괄위원장으로 와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올렸어요. 근데 나는 그 후중이 뭔지 잘 몰라. 윤 후보의 복심인 권성동 사무총장과 만난 이후 오후에는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 전 위원장을 찾았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일부 인사들이 김 전 위원장과 수차례 접촉을 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한때 영입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 자신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2, 3일 사이에 내 입장을 갖다가 내가 밝힐 테니까 걱정 말아요. 내 입장을 갖다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뭐 특별하게 무슨 특별한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여야 모두가 김 전 위원장을 주목하는 상황, 그리고 조금 전 속보로 김 전 위원장과 윤 후보의 만찬 회동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예. 두 번째 주제는 김종인의 만남으로 정했습니다. 앞에는 영화 제목으로 용서받지 못한 자, 만남은 제 노래 제목인데요. 지금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가 권성동 사무총장과 함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광화문 인근 식당에서 6시 30분에 만나기로 했답니다. 지금 막 식당 근처에 도착을 했을 걸로 보는데 허은하 의원님 혹시 뭐 들으신 게 있습니까? 들은 게 있어도 못 들었고. 아니 여기 그렇게 나오시면 좀 얘기 풀어줄 네, 생각을 좀 그렇지 않아도 하셔야죠. 제가 썰전 나오니까 네. 이준석 대표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그래요? 함구령을 내리시더라고요. 윤석 대표가요? 네. 어. 기본적으로 예, 말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있게 되고 말을 마음속에 담아놓는 것보다 못할 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자가 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많은 말씀을 하셨군요. 네, 노자가.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준석 대표도 고래 싸움에 새우는 도망가야 된다라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옆에 있는 멸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멸치. 뭐 작게가 아닙니까? 그래서 멸치로 비유하시는 네, 건. 지금 오늘 두 분 만나신다고 하니까 참 잘 됐다 생각하고요. 뭐 번역기의 오류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번역이 필요해서 번역기를 썼는데 그거에 대한 오류들이 있었는데 직접 푸셨기 때문에 이젠 저희가 함구령 이게 풀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그럼 6시 오늘 만찬 끝나면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지겠네요. 네. 좋은 소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가요? 나쁜 소식으로 말할 좋은 소식일 거라고 국민의힘 생각합니다. 입장에서 네, 좋은 소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류하는 겁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글쎄요. 그 부분은 두 분이 결정하실 겁니다. 어. 저희는 합류하실 거라고 믿고 또 그걸 원합니다. 그거나고요. 근데 지금 김종인 전 그러니까요. 비대위원장이 식사 네. 자리에 간다는 건 뭐 그냥 밥 먹으러 가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이제 마침표를 좀 찍어야 되겠다,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 식사 자리에 갔을 것 같은데 글쎄 식사하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합류하실 거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9대 대선 때도 본인이 이렇게 그 대선판을 이렇게 좌우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셨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정치를 예. 하시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뭐 20대 이번 대선에도 당연히 작용할 거고 다만 뭐 윤석열 후보와 그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사이에 이런 관계 설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오늘 꼭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착역은 합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애초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합류해서 지휘할 거다라고 거의 기정사실화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은 뭐 이건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상수로까지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 전에 계속 얘기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가도 별거 없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예. 뭐 오늘 송영길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국민의힘
지금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할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그죠. 입장을 정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체 선대위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의 마당은 각자가 쓰는 걸로. 아, 우리 좀 신경 쓰지 마시고. 아니 저희는 그렇죠. 예. 모든 걸 다 정리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정리가 된 오늘 상태입니다. 좀 정리 좀 하시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재개발이 이제 반면교사 끝나가는 삼아서. 거죠. 네, 여기는. 재개발. 네.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시간이 저희가 좀 더 늦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빠른 결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두 분의 그러니까 관계 설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두 분의 리더십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그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문제가 비단 지금 발생한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잠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 두 분의 리더십의 차이가 가져오는 윤석열, 김종인 리더십의 네, 차이. 네. 두 분이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요. 네, 그래서 정리가 되면 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켜봤을 때. 아, 그래요. 네. 두 분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목적은 않을 거라고 하나입니다. 생각합니다. 목적은 저희는 정권 교체. 그 목적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라고 하는데 왜 다르다고 보십니까? 정권 교체라는 목적 이면에 있는 각자의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같겠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나요? 네. 저도 모르는 것을. 아, 글쎄요. 좀 우리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실현하고 싶어서 들어가는 것이고 결국은 다음 정권 교체 이후의 상황을 예. 보고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로서는 용인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서로의 그런 갈등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뭐 네. 저희의 공식적인 입장도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심스러운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80세의 연세이시고 네. 그 후에 무슨 어떠한 자리를 생각하고 지금의 이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예. 큰 어른으로서 정치 어른으로서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는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본인의 강점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를 네.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저희도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진짜 국민들이 보실 때 좀 멋진 네, 감사합니다. 정책 대결을 하고 네. 리더십 대결을 땡큐인가요? 했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떻습니까? 오늘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네. 민주당 몇몇 의원들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이 자리에 만났었다. 그래서 뭐 민주당 쪽의 영입까지는 모르겠지만 윤석열 후보 쪽에 가지는 마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민주당 쪽에 도움을 줄 수도 있을까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글쎄요, 일단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가 아는 분들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지 않았다고 생각되고 글쎄 특별히 그런 예. 도움이 될지는 저희도 뭐 크게 민주당이 신경 쓰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민주당으로 영입하면 우리가 확 성세를 잡을 수도 이런 논의는 내부에서 네, 없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없습니다. 그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모르실 수도 있죠. 있을 수도 모르실 수도 신경을 네, 안 쓰실 네, 수도 있고 신경을 안 쓰실 상황실에서 수도 신경을 안 쓸 수도 네. 있었다는 말씀으로 네, 글쎄요, 그 정도 논의라면 저도 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송영길 없습니다. 대표께서 어떤 워딩을 하나 하신 걸 보면 네. 만나긴 만나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근데 원래부터 또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했기 때문에 네. 일부 의원들하고 또 친한 것도 있어서 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면 오늘은 앞서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가 만나면 결정은 오늘 바로 만난 다음에 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최고위가 10시 반에 있으니까 아. 빠르게 나면 내일 발표하시겠죠. 지금 허은하 의원님 표정을 보니까 뭐 다 결정됐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진 되게 여유 있는 않습니다. 표정이신데. 네. 저희는 뭐 이게 모든 게 아픔이 없이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의 과정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계속 걸림돌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안 이게 이제 지난번에 최고위원회에서 선임안이 부의가 돼서 통과가 됐지요. 그런데 과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양립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에 대해서 한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항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특별 조직을 맡아가지고 새시대위원회라고 의원 확대를 위해서 특임을 이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김병준 위원장도 만약 그런 형태의 조직으로 좀 정리가 된다면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지금 선임이 돼 있는데 특임위원회, 예를 들어 새시대 준비위원회처럼 김한길 전 대표처럼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노자의 말씀을 드렸죠. 예. 다원작궁 불여수중. 네.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요것 때문입니다. 아, 네. 아, 그럼 뭔가 있는 겁니까? 그럼 아니, 뭔가 저는 있는 그냥- 거네요. 아, 그러니까요. 말을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만들었어요. 이미 이렇게 뭘 이렇게 그러니까요. 던지셨기 때문에 말이 많으면 곤란한 상황들이 만져지기 때문에. 노자 얘기하면서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말이 만들어 주셔서 약간 두 분이 잘 해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예.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후보의 식사 자리는 만찬 자리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그거라고 말씀드릴 김병준 수는 없습니다. 상임선대위원장 문제가 어느 정도 뭔가 매듭이 있다라는 말이군요. 그 김종인 위원장님은 사람 하나하나의 그림을 그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것과 별개로 제가 네.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과 전혀 다른 건가요? 김종인 전 어, 그러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 김병준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의 위치 변동은 아예 없습니까? 상당히 당황스럽게 하시는군요. 예. 시청자들은 이제 뭐가 다 있는 것 알아들었을 같습니다. 걸로. 네. 제가 아니 이제 그렇게 이슈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사실상 김종인 선대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김종인 선대위요? 네, 네.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종인- 이재명 선대위처럼 네. 김종인 네, 선대위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네. 아니, 윤석열 그러니까 후보는 저희- 보이지 않고 네, 김종인 그렇게 전 되는 거 비대위원장은 아닙니까? 한다는 건가요? 저희 선대위의 저희가 제일- 리더는 네. 윤석열 후보입니다. 어. 네, 저희 그 이준석 대표도 페북에 올렸고 저희 모두 다 윤석열 후보가 가자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뭐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을 끌고 그렇게 국민들한테 거부하는 메시지를 던졌을지 좀 이해가 안 거부라고 가거든요. 직접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지는 않고 아, 그래서 제가 그 번역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직접 만나서 두 분 말씀하시니까 음. 예, 이제는 뭐그 오류 같은 게 없겠죠. 번역기 담당했던 분들이 좀 난처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번역기 하신 분이 워낙에 많아서 아, 기사도 많이 쏟아지고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자꾸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대안을 고민하고 있다. 윤석열 선대위에서 이런 일부 보도도 나오고 상당히 당황스럽게 네. 지금 계속하고 계시군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몇 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뉴스들 흘리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모든 것이 저희는 그냥 입을 다물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나가는 바람이다. 뉴스가 이게 그렇더라고요. 조금 만들어지는 것도 있고 예, 번역기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번역기 오류가 있었다. 네, 오늘은 번역기 오류로. 번역기요. 번역기 오류로 그냥 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인사 부분은 음. 사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재연을 하면 앞서 허은하 수석 대변인이 이준석 대표와 당내 내부 얘기를 잘 소통한 허은하 수석 대변인 얘기로는 김병준 전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의 위치 변동이 있냐라는 물음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하하. 아까 팩트이기 네, 너무 크게 때문에 웃나요? 그 그렇습니다.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거기서 유추를 그냥 저희가 알지만 말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할 수 없다. 예. 네, 저희는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속에 담아냅니다. 예. 그 선대위로 가셔가지고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러실 겁니다. 그 우리나라 미래 비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담론 경쟁이 일어날 수 있게끔 좀 하셔가지고 이번 20대 대선이 좀 멋진 국민들한테 예. 영감을 주는 그런 대선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지금은 감사합니다. 좀 약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네. 심각할 정도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저 송금주 상황단장께서는 댓글에 목소리가 너무 잘 안 들려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제가 예. 어제 늦게까지 일하다가 어제 좀 보게 됐습니다. 과로를 네. 하셔가지고 요새 과로가 심합니다. 예. 뭐라도 노력하겠습니다. 간약이라도 좀 하는 제가 보통 홍삼을 가끔 챙겨갖고 오는데 예. 아, 오늘 오늘 좀- 물밖에 없습니다 제 뒤에. 예. 물이라도 마시겠습니다. 다음 썰픽 가면은 아마 예. 좀 목소리가 커지시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쭉 들었고요. 다음에 오늘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썰픽인데요. 담당 PD가 조금만 끌어달라고 하니까 제가 조금만 그렇습니까? 끌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앞서 그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회동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고요. 가실 때 좀 팁을 주시면 저희 끝날 때 강지영 아나운서가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카메라 끝나고 제가 좀 여쭤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정 아나운서의 오늘 정치권의 말들 썰픽입니다. 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난 이 영입 반댈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 영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실히 반대한다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와 방향이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 남성들, 특히 안티 페미니즘 진영에서 이수정 교수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위 보시죠. 투 심상정 후보님께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공개 편지를 띄웠습니다.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다며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 얼마 전 심 후보가 제안했던 제3지대 공조에 화답한 겁니다. 진보적인 정의당과 보수적인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할까요? 지켜보시죠. 1위 보겠습니다. 폭탄이라기엔 부족. 오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25억 아파트와 3,500만짜리 그랜저. 이게 이제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25억 아파트 종부세가 72만 원, 3,500만 원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 원 나온 사례를 들어서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에 반박한 건데요. 덧붙여서 종부세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종부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알겠습니다. 자, 많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의 말들을 정리했는데요. 하나씩 고르셔서 촌철살인을 좀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인아 의원님부터 하나 말씀 부탁을 드리면. 저는 1번 폭탄이라 하기엔 부족. 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저는 그런 종부세 말씀을 얘기요? 네, 종부세 거리에 나가셔서 국민 한두 분한테만 여쭤봐도 알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부세 대상이 2%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자체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종부세 자체가 지금 사실상 중산층한테도 다 넘어왔고요. 그리고 비서울권까지 갔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한테만 내는 부자세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번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또 집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했던 분도 계시고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요. 피할 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진이 곧 납니다라는 말씀을 했으니 알아서 피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부분이 뭐 너무 이제 아쉽다. 다주택자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폭탄급으로 오니 파세요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지 공개 이념상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제 정부나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다주택자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사드렸었던 것라던가 그랬을 때 그럼 부모님 보러 나가라 그럽니까? 내가 집을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임기가 이 날짜가 애매하게 걸리시는 분들이 또 종부세 이사 가기 위해서 그 시간 그래서 또 종부세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다라고 이 풍선 효과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논평을 냈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세입자에게 세액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얘기처럼 보인다. 벌써 월세 올려야 된다, 전세값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월세 난민 사태 그래서 계속 전세 대란하고 월세 난민 센터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누구나 다 이 주거 비용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발 부작용을 자꾸 내게 하는 이런 세금을 올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의 힘듦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종부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종부세 부과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산세가 있고 또 그렇죠. 내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부동산을 그러니까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뭐 그 한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세부담을 가지게 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지 못한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세 정책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하시니까 2% 중에서 또 얼마만큼인지 그분들의 비중이, 물론 그분들의 비중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과세당국이나 이런 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개인적인 이제 그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예.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호승 정책실장의 멘트의 취지는 뭐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 고지를 오랜 기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주택 처리를 위한 기한을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이런 취지로 다주택자의 생각하는 것 경우로만 같습니다. 놓고 본다면 일종의 투자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를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유세에 대한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두 다 국민들을 어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희 입장은 촘촘하게 살펴보고 나서 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내게 해야 됐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뭐 살펴봤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봤죠. 우리 유경준 의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뭐 자료 국세청에서도 얻어서 모든 자료를 봐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은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지금 퍼센트 50 이걸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그래 괜찮습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국민 대다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프레임을 전개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또 그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여권의 입장에서 사실 계속 사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후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일 이렇게 오늘은 절까지 하면서 사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부세 부과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호승 말씀, 실장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는 25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물론 이제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좀 연령에 따른 공제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가졌을 때 약 70만 원 정도다. 72만 원이라고 하고요. 3,500만 원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 원이다. 이런 걸 놓고 보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예.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종이 3배 폭증했고 충북이 9배가 폭증을 했거든요. 저희 집도 그렇고 아마 집이 있으시면 집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 70만 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금으로 예.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럼 그 2%의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도 국민이고 그리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간 그 집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냥 갑자기 어떤 촘촘한 어떠한 설계도 없이 그건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억울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럼 종부세 얘기를 썰픽으로 허은하 의원님이 네. 해주셨고요. 송문주 전 의원도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다 한마디를 더 해주신다면 혹시 뭐 어떤 걸 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탄이라기 하기엔 부족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먼저 하셔가지고. 원체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충분히 예. 논의가 돼서 그 이준석 대표가 한 난 이영입 반대세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왜 반대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예. 밝힌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의견을 말씀해 주셔야 예.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뭐 특별히 이게 큰 이슈는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수정 교수가 네. 여성 인권 관련된 얘기를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는 여기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석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방향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로 지금 언론에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제가 분석하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기사에서는 그런 취지로 예.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수정 교수가 그렇게까지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페미니스트 앞장서는 전방위적인 페미니스트로 저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제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야당의 대표가 반대라는 입장을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인 선이 명확하고 그리고 발언을 좀 사이다답게 하는 사이다처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98%와 2% 그리고 남자와 여자, 반페니와 페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나누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색이 있는 게 싫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영입이 반댈세는 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네. 이준석 대표를 반페미 형식으로 또 누군가는 페미로 이렇게 나누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예를 들면 저희 선대위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2030 세대 MZ세대에 영향을 미쳐주고 그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하신 말씀은 2030이 따로 있고 4050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 젊은 층을만을 위한 것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말씀이죠. 2030이 있었고 나이가 드는 건데 그리고 남자 여자가 따로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입장은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그러한 스탠스입니다. 갈라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여기서 갈라치기를 그건 다른 입장일 것처럼 겁니다. 해석이 된다. 네, 그건 네. 오해일 거고. 그럼 이수정 교수 영입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영입 반댈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아니 제가 듣지는 못했고요. 멘트로 봐서는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어떤 흠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뭐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이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송금주 단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한 게 그대로 따올 수도 있지만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오해되게 이야기를 했나? 이런 지금 저는 그런 입장인 거고.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죠. 예. 근데 여튼 평상시에 그분의 스탠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라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저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라치기 저희도 하면 안 함께 돼요. 가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협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젠틀하신 것 같습니다. 썰픽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에 이재명 선대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주제는 줄어든 격차 중원 앞으로로 잡았습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가상 오자 대결인데요. 이 중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44.1%,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7%로 나타났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면서 격차가 좀 줄었는데요. 일단 약간 지지율 격차가 커진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로우키로 저자세, 사과, 철회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쳤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은하 의원님은?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세 가지 원인이 있지 않을까.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컨벤션 효과가 이제 좀 옅어질 때가 됐다.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여권 지지자들, 컨벤션 효과 때문에
결집하지 않았나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여론에 떠밀리기도 했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납작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기존의 문재인 정부의 그리고 그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이 화가 났던 건 사과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뭐 부동산 정책 실패라던가 모든 것들을 인정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예. 선긋기도 하면서 사과를 했던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이게 두 번째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특검을 받겠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특검을 받겠다라는 것 안에는 사실은 전제 조건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제발 거짓이 아니길, 말장난이 아니길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만 그럼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했었던 그 지점들이 이른바 아무래도, 대장동 수렁에서 좀 빠지는데도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시나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 도움이 됐다. 다만 이게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는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말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상황실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아, 이제 격차가 줄고 네,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지율의 격차 차이를 예. 뭐 그때그때 이렇게 저희가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스타일이 그 민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과를 내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본인이 이제 성과주의적 실용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재명답게 보여드리고 싶다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통 이제 성과에 원래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 자체가 네, 네. 정책과 성과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는 이제 검찰총장만 해왔기 때문에 검사만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약하니까 그걸 차별화를 보여주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연일 사과에다가 정책 행보를 하는데 큰절을 대국민한테 했습니다. 잠깐 하면서 큰절하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변화되고 혁신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의미로 제가 사죄의 절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도 부족한 걸 압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또 찾아내고 또 사과드리고 또 각오를 다지고 또 새롭게 변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 갑자기 일어나서 큰절을 했는데 오늘 송금주 의원도 저 자리에 있었나요? 저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네. 없었는데 하여튼 상당히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후보가 갑자기 일어나서 네, 큰절하는. 네. 근데 후보의 입장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뭐 캠페인 과정도 돌아보고 또 그 국민들의 민심의 눈높이에 좀 더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민주당에 대해서도 기존에 민주당이 정책 측면에서 선의를 가지고 한 정책들이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부담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신속하게 그 부분들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거에 대한 사과할 때는 사과를 적시에 해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그 개혁 간담회 자리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저 영상을 몇 번 봤는데 일어나서 나올 때 옆에 있던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랄지 네, 네. 박완주 정책위의장, 박완주 정책위의장 오늘 이제 사퇴, 당직자들 사퇴를 했으니까요. 했는데 뭐 어떻게 할 줄 알고 다 일어서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에는 있는 것으로 각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대국민 사과 큰절을 하고 대신 의원들에게는 개혁 입법에 개혁 입법이든지 민생 입법이든지 실용 입법에 좀 더 과감하게 나서달라라고 또 쓴소리를 했어요. 의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데 사죄 전략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한 것 같은데 국민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권 교체 60%까지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눈속임을 하는 사죄쇼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행동하는 모습이 다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하나 예를 들면 민주당이 졸속 처리했던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 개정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거든요. 이 부작용 때문에. 그런데 지금 입법을 최대치로 권한 180석 그 말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그 지금의 상황을 확실하게 이용이라고 했나요? 뭐 이렇게 활용해서
입법들을 해내라는 겁니다. 또 그런 예. 취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입법들, 민생에 필요한 정책 과제들을 민주당 원내에서 해결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인 것이고, 저 자리가 사실 그 민생개혁 입법과 관련된 간담회 자리였고,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대표로 일어나서 그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 거는,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의로 이루어진 정책들이라도 그것이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도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사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개발이익 환수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신속하게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180석 입법 독주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는 전혀 익히지 않습니다. 국회법과 관련 법정에 따라서 권한을 최대치로 행사해라라고 사실 패스트트랙이라는 행사라고 얘기도 언급이 말씀을 됐었습니다. 하셨거든요. 이건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는 말씀입니다. 졸속 입법 때문에 지금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것 같다. 그래서 의회 경험이 없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청년을 만나서요.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됐다. 회초리를 맞겠다라고 하시면서 노동이사제 도입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민생법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생각 안 하시고 기민하게만 빠르게만 대처하시는 게 저희는 좀 두려움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성과라도 계속해서 내서 국민들에게 만족을 드리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른바 소확행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정치의 이념적인 부분을 떨쳐내고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실용주의적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를 통해서 작은 성과들을 축적하면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나가는 그 말씀은 그런 맞는데 것을 원하는 겁니다. 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아무 생각이 재난지원금 관련된 것도 갑자기 딱 던졌다가 국회를 흔들어 놓고 아니, 그 다음에 바로 국민들을 위해서 접으셨잖아요. 자기 고집을 꺾는 리더십입니다. 또 이게 또 해보면 늘 마지막에 맞아요. 시간이 없는데 서로 하게 되는데. 여기서 빠른 것도 마지막을 중요하지만 그죠? 우리가 강정-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정 아나운서 시간이 그래서 줄어들기 마저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더 순서가 나가면 네, 알겠습니다. 두 말씀은 다음에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숨 쉬는 이 시간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많은 깊은 가슴들이 뒤섞인 이곳에서 사랑만으로 늘 가득한 그런 내일로 가고 싶어. 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이 국가적 일대 전환기에 대통령의 책무를 맡게 된 데 대하여 무거운 사명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80년대는 자, 반대 여론의 홍준표도 회군. 저희가 앞서 봤던 영상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취임식 영상이었는데 제목에는 홍준표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군했다는 거는 뜻을 돌렸다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스스로 청년들과 아주 잘 재밌게 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홍준표 의원이 전두환 씨 조문을 놓고 입장을 선회한 거죠. 자, 맨 처음에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저의 제2 고향인 합천 옆 동네 사람이다. 정치적인 이유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조문 가는 게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냐라고 자신의 그 지지자들인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가겠다는데 무게를 둔 거죠. 그런데 이제 무려 1만 건 이상의 답변이 달렸는데 제가 일일이 다 세보진 않았지만 상당수가 반대하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뭐 베스트 답변이라고 해서 써 있는데요. 보신 것처럼 자,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악수다, 안 좋은 수다. 지난번에 조국 수송 프레임에 갇혔었는데 또 프레임에 당할 여지가 있다. 광주에 가서도 보수당은 싫어도 홍준표는 싫어할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게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다. 또 조문을 가지 않는 게 적절하다. 또 마지막 조문 취소해달라. 자, 이런 식의 어떤 조문을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 답변들을 보니까 굉장히 정말 생각을 해서
논리적인 근거를 좀 얘기하면서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 입장에서는 전 씨가 자기 지역구 옆 동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인간적인 도리로서는 이웃 사촌이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데 지금 젊은 층, 지지층 대다수 청년들 입장에서는 정치인 입장에 생각하십시오.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어제였었죠. 저희도 뉴스 속에서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후보가 처음에는 가야 되는 게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먼저 꺼냈다가 결국에는 가지 않는 걸로 한 3시간 정도 있다가 입장을 번복을 했었죠. 네. 홍준표 의원도 바로 똑같은 이유로 인간적인 이유로 가려고 하다가 결국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바로 또 이렇게 답변을 내놨어요. 자,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그 의견 받아들이겠다. 뭐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일반인도 아니라 현역 정치인이라면은 전 씨의 조문이 어떻게 비춰질지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물어봤고 그걸 신경 쓰라는 답변들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주로 국민의힘에서 조문을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을 보면요. 합리적인 보수층도 많이 있어요. 지지자들 중에. 하지만 일부 강성 보수층, 극우 세력, 뭐 이른바 태극기 세력들도 분명히 국민의힘 주변에 있다 보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찬양, 또 50 정권에 대한 찬양 뭐 이런 것들과 확실히 준을 끊지 못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뭐 전 씨를 옹호한다거나 뭐 50을 긍정한다거나 5.18을 부정하는 목소리들이 잊을만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당 입장에서는 사과하고 뭐 해명하고 비판에 여론 비판에 직면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되풀이됐단 말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최근에 윤석열 후보도 그 발언으로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맞아요. 자, 다시 한번 듣고 가시죠. 우리가 뭐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그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결국 사과를 했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언도 있었고 국민의힘이 그동안 뭐 전두환 씨와 완전히 뭐 선을 긋고 어떻다 할 그런 관계 설정을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 씨의 사망으로 인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관계 설정이 딱 드러나게 되는 조문을 가고 안 가고의 그 상황 설정이 좀 시험대에 섰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최근에 2030 지지층들이 많이 유입됐다는 분석이 많지 않습니까? 자, 문제는 바로 이 2030들이 전두환 씨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자, 지난달 갤럽 조사를 보시면요. 역대 대통령을 부정평가하는 순위 보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 부동의 1등입니다. 70%가 넘죠. 자, 이제 전 국민 조사인데 자, 이 중에서 2030 한번 세대별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20대, 30대 전두환 씨에 대한 부정평가가 76, 83. 지금 높습니다. 40대, 50대가 친여당 성향으로 많이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친여성향이라고는 40대, 50대와 비교해서 전두환 씨를 싫어하는 그 부정응답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전두환 씨에 대해서만큼은 세대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도 조문 가지 않겠다. 당 대표로서의 조화만 보낸 상태죠. 이준석 대표 대표적인 2030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요. 자, 이제 흔히 젊은 층을 분석할 때 이념보다는 공정과 정의에 더 민감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 잣대로 봤을 때도 전두환 정권에 대한 비판이 더 많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지층이 유입된 젊은 층이 이렇게 전두환 씨를 싫어하니까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2030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쪽을 더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조문을 가려고 해보다가 결국 접은 거. 이게 바로 앞으로의 가능성, 변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상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네. 자, 다만 이제 앞으로 당내 젊은 층, 이와 변해서 또 강경한 보수층들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향후 그러다 보니 전 씨에 대한 입장을 놓고 치킨 게임 같은 게 또 벌어진 딜레마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향후에 새로운 당대표가 뽑혔는데 뭐 전 씨를 참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당내 논란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당장 전 씨 상가에서 또 이런 반발들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준석은 물러나라! 이준석은 물러나라! 우리 전두환 대통령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이준석은 물러나라! 왜 이 대표 보고 물러나라고 하는지는 좀 이해는 안 됩니다. 네. 갑자기 훅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앞서 잠깐 전시상가의 모습을 좀 봤지만 일단 여야 현역 정치인들은 정말 거의 안 보였습니다. 정말 한산했다면서요? 일단 정치인들은 거의 오지 않는 한산한 분위기였지만 보신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다 또 그건 아닙니다. 주로 이제 기자들이나 언론들이 그 발포 명령이나 5.18 광주 무력 진압에 대한 사죄 여부 등을 유족 측에 물어봤을 때는 상당히 그 지지자들의 소란들이 나왔거든요. 자, 그 부분도 한번 보시죠. 5.18 희생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사과하실 수 없습니까? 5.18이랑 전선이랑 상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지금. 아니 조문하러 왔으면 조용히 해야지 지금. 아니 이게 예의가 없어 어떻게. 인간도 아니야. 아니 어디 여기 말이야 돌아가신 데 와가지고 저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준비한 재료 바로 이겁니다. 끝나고 치킨을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제품으로 출시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평소 탄두리 치킨을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그냥 맛있어요. 맞아요. 그냥 맛있는 치킨이에요. 치킨 게임. 자, 이 치킨이 진짜 그 치킨이에요? 아니면 치킨 게임의 그 치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진짜 치킨. 진짜 치킨. 치느님이 할 때 치킨. 예. 치느님. 자, 오늘 치느님을 모셨군요. 예. 그러면 치킨 얘기라고 하면은 최근 기사에는 그렇습니다. 예. 그 황 씨. 예, 맞습니다. 보신 것처럼 네네네. 최근 그 맛 칼럼니스트로 알려진 황교익 씨가 최근에 우리나라 치킨 맛도 없고 맛없다. 작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맞아요. 해서 상당히 논란이라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실제로 이 황 씨의 주장을 보면은 삼계탕이든 치킨이든 백숙이든 닭도리탕이든 상관없이 그 치킨 사이즈가 닭 자체의 그 맛이 없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황 씨 개인의 입맛이 아니라 농진청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농촌진흥청에. 자, 그 농진청의 연구 결과 큰 닭이 작은 닭보다 고기 맛을 좌우하는 지방도 많고 또 감칠맛을 좌우하는 이노산이라는 것도 많기 때문에 큰 닭이 더 맛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진짜 우리나라 그러면 작은 닭이 유통이 많이 되냐? 한번 보시면 자, 한국 육계협회 자료입니다. 자, 닭 호수, 레이크가 아니에요, 호수는. 숫자입니다, 숫자. 자, 보신 것처럼 소, 중, 대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음식들은 보면 소자, 삼계탕에는 그다음에 주로 치킨들은 중자, 7, 8호인데 아무리 큰 음식이라고 해도 10호 이상이라고 하지만 뭐 2kg 정도가 안 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한 3kg 이상도 쓴다라는 거죠, 많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형 육개가 주로 유통된 상황 때문에 국민이 더 맛있는 닭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먹지 못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양계협회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지금 황 씨 때문에 치킨 소비도 줄고 그럴 때 인식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센 성명서가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양계협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황교익 씨에 대해서. 자, 이 같은 이제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경거망동한 작태를 이어간다거나 치킨 소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할 경우 자, 우리 닭고기 산업 종사자들은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처절하게 복수할 것을 천명한다. 황 씨는 이 성명에 대해서 마치 북한의 대남 비방 성명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다. 굉장히 울분이 섞여 있는 치킨을 못 먹게 하는 뭐 그런 응징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배달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자, 일단 농진청의 연구도 그렇고 황 씨의 주장대로 큰 닭이 맛도 좋고 생산비 절감도 되면은 왜 시장에서는 소형 닭이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일단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소비자들의 생각인 겁니다. 큰 닭은 반대로 맛이 없고 질기다. 뭐 이런 인식이 많다라는 거죠. 실제로 아까 보셨던 양계협회 성명서에서도 자,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1.5kg짜리 작은 닭이다. 소비자가 이걸 원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써놓기도 했습니다. 또 게다가 또 근본적인 문제인데 우리나라 닭 사육 그 양계장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큰 닭을 키우기가 쉽지가 않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잖아요, 닭들이. 고기 맛이 좀 안 좋아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소비자는 큰 닭을 원하는지 작은 닭을 더 큰 닭을 원하는지 사실 선택권은 없었어요. 그냥 그게 유통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거기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유통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뭐 이번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치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후 시간이고 또 퇴근 후에 치킨을 먹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어떻게 치킨 한번 치맥? 저는 참고로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혼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대 기자의 뉴스 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4,000명을 넘어서고 위중증자도 일일 사망자도 모두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거기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영유아 사망까지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는 일일 확진자 10,000명까지 의료체계를 준비한다고 밝혔지만 위드 코로나 4주차입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전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거길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높아졌고 신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최대치를 기록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난 주말이 3,000명을 넘으면서 이번 주 중에 아마 4,000이 될 거라는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주간 표를 보셔도 지금 1주 만에 모든 지표가 다 매우 높음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상태라면 다음 주는 더 급속도로 증가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확진자 수가 느는 것은 정부도 예측을 했는데 확진자 수 대비 중증자가 너무 빨리 늘면서 병상이나 중환자 병상이 준비가 안 되고 재택 치료 자체도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이런 위중증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될 때만 해도 예방 접종률이라든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예방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백신 접종률이 80%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상황이 이렇게 위중증 환자를 비롯해서 급속도로 나빠질 수 있는 건지. 우선은 이제 20대 이하 미접종자와 그다음에 백신을 일찍 맞으신 요양원이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이미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돌파 감염 사례가 많이 늘었고 그 상태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백신 면역이 사실은 우리가 접종을 하면 기본적으로 6개월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이후부터 이 중항체 양이 떨어지면서 연령이 높으신 기저질환자들은 백신 형성량도 작지만 빨리 떨어지다 보니까 돌파가 돼도 중증이 안 갈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중증으로 가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아마 정부가 조금 예측이 빗나간 면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병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정부로서는 백신 접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택에서 관찰하는 경우에 대부분 큰 이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 조금 빗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가지 부분에서 빗나갔다는데 일부 의료계에서 부스터샷 접종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늘어났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부스터샷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부스터샷은 기본적으로 지금 요양시설에 계신 취약계층 분들 그리고 70대 이상의 고령층이 맞으셔야 되는데 이분들 자체가 사실은 3월, 4월 아주 초기에 맞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스터샷은 9월, 10월에 늦어도 들어갔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늦어진 것이 문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8월부터 10월에 접종을 2회 만료를 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일반 국민들은 부스터샷을 맞을 시기가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스터샷만 가지고는 이 위중증자나 확진자 증가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스터샷 시기를 놓쳤다는 거에서는 동의를 좀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사실 이제 병상 대기자가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요. 병상이 없어서 입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이제 최대 10,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준비하겠다. 네. 그럼 병상 대기자 지금까지 있는 것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가능한 상황입니까? 10,000명까지? 10,000명의 병상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사실 수도권엔 지금 특히 서울 같으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86%, 하루에 2%에 3%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말이 86이지만 전 병상이 다 가동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확진자가 앞으로 지금 감염된 분이 N차 감염이 되면 2주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위중증자가 늘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진자 10,000명에 대한 대비라고 하는 거는 재택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재택 치료라는 개념은 지금 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택 관찰 대기잖아요. 그러면 재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해야 되고 다행히 정부에서 이 생활치료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대해서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겠다. 군의관이나 일부 의료진을 생치에 투입을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활치료시설은 최소한 50대 이상은 입소를 하게 해주고요. 50대 미만은 재택에서 대기 관찰을 하고 그리고 증상이 일부라도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나 병원의 주사센터를 만들어서 항체치료제를 주사를 한 후에 재택에 대기를 하게 되면 지금의 이런 중증자나 위중증자를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은 더 나아질 것으로 이제. 네, 그렇게 지금 좀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동안 이제 10대나 어린이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영유아 코로나가 사망자가 나왔어요. 이제 19세 이하 위중증 환자도 2명이나 나왔는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우리가 확진자가 늘게 되면 그중에 일부는 산모가 될 수 있고 학령기 아이들이 많이 감염이 됩니다. 네. 지금 외국에서도 산모들이나 태아가 사살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들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를 하는 것이고요. 특히 학령기 아이들은 그동안 확진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위중증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외에서도 확진자가 많아지면 아이들도 사망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 중에도 면역이 약한 아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는 감염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면역이 매우 약한 상태라면 저는 백신 접종을 권고를 드리고 싶고요. 산모들도 중반기가 지난 경우에는 본인이 비만이나 천식이나 이런 면역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을 조금 권고를 드립니다. 다만 이전에 백신 접종으로 아나필락시스나 이런 부작용이 있던 사례에 대해서는 좀 더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눴던 영유아 코로나 사망, 10대 위중증 관련 소식이 더 눈길이 가고 더 심각해 보이는 건 지난 22일부터 전국의 초중 고교 전면 등교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교 상황은 어떨지 김호성 선생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호성입니다. 네, 자 1년 8개월 만에 전면 등교가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아이들 등교에 대비해서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했나요? 네, 지금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남자고등학교입니다. 수능 이후 고1, 고2 학생들이 전면 등교했지만 고3 학생들이 기말고사로 오전에 일찍 고사 종료 하교하기에 전체적으로는 3분의 1 등교 수업 시기와 유사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1, 2학년들이 한 건물을 사용하므로 방역과 소독, 그다음에 학생 밀집도 이런 분산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점심 급식 시간에는 마스크를 벗기에 학년별로 점심 시간을 달리 운영하면서 거리 두기에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등교 오늘 3일차였어요. 학교 분위기는 좀 어때요? 학생들의 이런 분위기랄까요? 예, 지금 학생들은 실제는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크게 동요하는 건 없습니다. 어차피 학생들이 3분의 1 등교할 때도 1학년, 3학년, 2학년, 3학년 번갈아 2개 학년씩 왔기 때문에 실제 학생들은 그 전면 등교에 대해서는 크게 어떤 동요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학교에 와서 다른 학년들과 함께 그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학년들이 이제 고3이 아닌 고1, 고2가 같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친숙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을 가장 좀 눈여겨보실 분들이 학부모님들이실 것 같아요. 지금 기대와 우려가 교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실제로 본인이 느끼시기에 교사이시고 또 학부모이신가요, 선생님? 네, 저도 학부모입니다. 네. 실제로 느끼실 때 어떠세요? 예, 일단은 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 학교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학교 방역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방역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전면 등교에 대해서 어떤 큰 동요나 민원 제기는 지금까지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수능 이후 체감적으로 학력 증진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하시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학력 증진을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전면 등교를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좀 좋아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한 고1, 고2 학년들의 기말고사가 3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수업에 대한 열의와 집중도가 다른 때보다 높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상당히 안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이겠죠. 자,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좀 청소년 자녀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함께 나와 계셔서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전문가로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이가 둘이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이 한 명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아이들이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 코로나 감염된 경우도 있고 약간 우리가 예배 기록을 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에서의 식사 시간이나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특수활동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지도를 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합니다. 선생님 들으셨죠? 질문? 네, 일단 학생들이 일단 그 자가 증상이 있다고 할 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학생들의 어떤 의사를 존중하고 학부모님께 이제 전달한 후에 저희가 일시적 관찰실에서 관찰한 후에 보통 이제 학생들을 귀가 조치하고 코로나 검사 후에 이제 음성이면 등교를 이제 허락하는 분위기고요. 식사 시간 이외에는 마스크 착용은 의무라는 교육이 그래도 2년 동안 이루어져 있어서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은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개인별로 좀 숨쉬기가 불편하면 잠시 마스크를 한 1초, 2초 내렸다가 다시 올리고 수업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이는 등 학생들도 개인 방역을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 등의 상체 수업 시간에는
상황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도 일부 있기도 합니다만 야외 활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학생들도 학교에서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현장에 계시다 보면 부족한 것들이 보이실 것 같아요. 어떤 게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일단 저는 그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다 학생이나 저희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 백신 접종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이 좀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교 방역 및 개인 방역 매뉴얼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좀 친숙하게 숙지할 수 있는 그런 개선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통제보다는 그 함께 노력하는 공감대가 사회에서 학교로 전달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성 선생님을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마치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한 것 같았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청소년 얘기가 나오는 청소년의 방역 패스 가능성은 지금 얼마로 보세요? 전문가서 보실 때는. 네, 방역 패스는 아마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방역 패스지 사실은 고위험 시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네. 일반적인 학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PC방,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곳은 사실은 우리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본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코로나 전반에 대한 상황을 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